영국의 한 문화정책 전문가가 일본에서 22년간 연구를 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도쿄에 살면서 동아시아 문화 변화를 관찰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완전히 다른 나라를 향해 마음을 돌리고 있었고 기성세대는 이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치권과 학계가 이 변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영국 전문가가 일본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현재 일본 도쿄에서 국제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에드워드 맥클린입니다. 올해로 이 분야에서 22년째 일하고 있고 영국 왕립정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아시아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 지역의 소프트 파워 변화를 직접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일본은 오랫동안 서구의 문화적 영향을 미친 나라였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며 아시아 문화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에 온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처음 몇 년간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 외교 정책과 쿨 재팬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애니메이션과 만화, 게임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구축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시부야나 하라주쿠 거리에서 한국어 간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열풍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의 규모와 깊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전의 어떤 외국 문화 유입과도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문화 전파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처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서점과 음반 매장을 방문하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런 변화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음식, 언어, 생활 방식, 심지어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22년간 문화 연구를 해온 제가 봐도 이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영향력은 처음 목격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그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고 데이터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도쿄에 살면서 가장 자주 가는 곳 중 하나가 시노쿠보 지역이에요.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다문화 거리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거리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시노쿠보에는 한국 식당과 몇 개의 K-팝 굿즈샵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한국어 간판으로 뒤덮였고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서적을 파는 서점, 한국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까지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층이었어요. 처음에는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30대 심지어 40대 일본인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온 일본인 엄마들이 한국 전통 과자를 사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일본인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한국 전통 한복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정말 행복해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 경계가 정말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언어 변화였습니다.
시노쿠보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섞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맛있어요, 예뻐요 같은 감정 표현까지도 한국어로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할 때 한국어로 애칭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빠, 언니 같은 호칭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차용을 넘어서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음식 문화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식으로 각색된 한국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정통 한국 음식을 그대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삼겹살 등을 원래 맛 그대로 먹으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났거든요. 지난주에는 일본인 친구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갔는데 그 친구가 능숙하게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먹으면서 역시 한국 김치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정말 놀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인들은 김치의 매운맛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매운 김치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패션과 뷰티 분야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노쿠보를 걸어다니다 보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은 일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아이돌들이 입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 메이크업 스타일도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변화들이 강요되거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들의 문화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문화 전파 이론상 이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수용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 특히 일본처럼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쿠보에서의 관찰을 통해 젊은 세대의 변화는 확인했지만 일본 사회 전체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쿄 시내 여러 지역의 서점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 주요 번화가의 대형 서점들에서 한국 관련 서적 코너의 변화를 살펴봤거든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중국어나 영어 학습서 코너만큼 커져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회화책이 아니라 한국 문학 작품들, 한국사 관련 서적, 한국 요리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소설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현상도 목격했습니다.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일본인들이 한국 관련 서적 코너를 지나갈 때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아예 그 코너를 피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심지어 자녀가 한국 관련 책을 보고 있으면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이런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난달에 도쿄 시내에서 열린 한 가지 대조적인 행사에 참여해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반한 시위와 K-팝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먼저 반한 시위 현장을 방문해봤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일본을 지키자, 전통을 되찾자 같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한국 문화의 확산을 일본 문화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참가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를 일종의 문화적 침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K-팝 콘서트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로 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한국 아이돌들의 안무를 따라하며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콘서트장 밖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일본인들을 많이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실력도 상당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았어요.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도 이런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젊은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고 있었고 나이 든 승객들은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10대 소녀가 할머니에게 한국 아이돌 그룹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젓으며 그런 건 일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소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일본 사회 내부에 심각한 문화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성세대는 이를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성세대의 반응이 단순한 보수성이나 전통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서 뭔가 깊은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 사회를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정말로 일본 기성세대가 느끼는 만큼 위협적인 것일까요? 세대 간 갈등을 목격한 후 감정적 반응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어졌어요. 연구자로서 항상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먼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문화산업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관련 문화 콘텐츠 소비가 지난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더라고요. K-팝 음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도 기존 일본 드라마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율이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가 지난 2년간 200% 증가했더라고요. 이는 영어나 중국어 학습자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지원율도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높아졌고요. 경제 분야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여러 분야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화장품과 패션, 식품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브랜드들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스타들이 사용한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더라고요. 음식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 시내 한국 음식점 수가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일본 전통 음식점들도 한국 스타일 메뉴를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편의점에서도 한국식 도시락과 간식들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광 데이터였어요.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한국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K-팝 관련 투어와 한국 화장품 쇼핑,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이었어요. 반대로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일방적으로 일본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던 패턴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었어요. 언론 관련 데이터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방영 시간대도 황금 시간대로 이동했고 시청률도 기존 일본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주요 언론사들이 이런 통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보였어요. 특히 정부 관련 문화정책 보고서들을 살펴보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문화의 확산을 제한하려는 정책들도 논의되고 있었고요. 학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했어요. 한국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 외국 문화 의존의 위험성 같은 제목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일본 사회의 실제 현실과 공식적인 담론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선호는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기성 언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 전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마친 후 일본 학계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학문적 관점에서 이런 문화적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도쿄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의 문화연구 관련 학과 교수들과 만나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국 왕립정책연구소 소속이라는 이력 때문에 대부분 흔쾌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관련 문화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교수들의 반응이 매우 신중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던 분들도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도쿄대학교의 한 문화인류학 교수는 그런 현상들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문화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와세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와의 만남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학계 내에서도 이런 주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며 특히 연구비 지원이나 학회 발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대학에서조차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한 젊은 연구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관련 긍정적 연구를 발표했다가 학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은 선배가 있다며 이후 그 선배는 연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실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 발표된 한국 관련 문화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니 정말 편향된 관점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문화 열풍의 부작용, 일본 청소년 정체성 위기, 외래 문화 의존의 문제점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반대로 한국 문화의 긍정적 영향이나 문화 교류의 의미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나마도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어조로 작성되어 있었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소비 증가율을 언급하면서도 이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자 증가에 대해서도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거나 실용적 목적보다는 팬덤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대학에서 한국학과나 한국어학과의 신설을 검토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학생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관련 학과를 너무 많이 만들면 일본 전통 학문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일본 학계가 얼마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문화 연구는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연구자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마치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본 학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문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인데 특정한 이념이나 감정이 개입되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는 결국 일본 사회 전체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계의 침묵을 확인한 후 정치권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국제문화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일본 정치계 인사들과도 종종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정책을 주제로 한 행사였는데 여러 정치인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공식 세미나가 끝난 후 비공식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한 자민당 의원은 술잔을 기울이며 요즘 젊은이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의 정체성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원이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언급했다는 점이었어요. 지역구 젊은 유권자들과 만나보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인다며 반면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문부과학성 관계자와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며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중국어나 프랑스어보다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교육 확대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무성 관계자와의 만남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 영향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문화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거든요. 한 보수 정치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는 단순한 문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시아 하면 이제 한국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 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쿨 재팬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거나 일본 문화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런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그만큼 정치권의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세대 차이가 뚜렷했어요. 젊은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기성 정치인들은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한 젊은 의원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의견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정치인도 이런 변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의 영향력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공식 석상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치권이 현실과 공식 담론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변화는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척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매우 궁금해졌어요. 정치권의 반응을 확인한 후 실제로 일본 사회 깊숙이 한국 문화가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어졌어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쿄 시내 주요 서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봤어요. 츠타야, 기노쿠니야, 진보초 서점가까지 돌아다니며 한국 관련 도서의 진열 현황과 판매량을 확인했거든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소설이 일본 문학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82년생 김지영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한국 소설들이 일본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서점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학 코너를 따로 만든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미 중국 문학이나 다른 아시아 문학보다 판매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책을 찾는 고객들의 연령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와 게이오 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문화 소비 패턴을 관찰해봤는데 한국 문화가 학생들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관련 서적을 대출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학생 식당에서는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이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도 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문화 관련 동아리들의 활동이었어요. K-팝 댄스 동아리, 한국어 회화,
동아리, 한국 요리 연구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디어 분야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들의 편성표를 분석해보니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어요. 그것도 심야 시간대가 아니라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NHK에서도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나 문화 프로그램을 자주 제작하고 있었어요. 공영방송에서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음식 문화의 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었어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식 도시락과 간식류가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식 재료 코너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김치의 경우 이제 일본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었어요. 일본식으로 각색된 김치가 아니라 정통 한국식 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일본인들도 있었어요. 패션과 뷰티 분야의 영향력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하라주쿠와 시부야를 걸어다니다 보면 한국 스타일의 패션과 메이크업을 한 젊은 일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일본 현지 매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었고요. 언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대박, 진짜, 헐 같은 감탄사부터 오빠, 언니 같은 호칭까지 일상 대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SNS에서도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한국어 해시태그를 사용하거나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 사회의 여러 층 위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었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문화 전파 이론상 이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침투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문화적 침투의 깊이를 확인한 후 이런 변화가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싶어졌어요. 문화와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추적해봤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의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이니스프리 같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시세이도나 자생당 같은 일본 전통 브랜드들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말이에요. 도쿄 시내 주요 백화점들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해봤는데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장 규모가 기존 일본 브랜드들과 비슷하거나 더 클 정도였거든요. 백화점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고객들의 선호도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체인점들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단순히 한국인 거주지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어요. 특히 치킨 전문점이나 한국식 카페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촌치킨, BBQ 같은 한국 치킨 브랜드들이 일본 현지 치킨집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경제적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K-팝 콘서트나 한국 아티스트들의 일본 활동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도쿄돔에서 열린 BTS 콘서트의 경우 티켓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관련 굿즈 판매, 관광 수익 등을 합치면 수십억 엔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1년 내내 계속해서 열리고 있었어요. 한류 관련 관광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 스타들과 관련된 관광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나 체험관들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반대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제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제품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경제적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거나 일본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보도들도 대부분 사실 전달 위주였고 그 의미나 전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계의 반응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공식적으로는 건전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일본 대기업 임원과의 대화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특히 브랜드 이미지 면에서 일본이 밀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니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까지 거두고 있었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류 현상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변화를 확인한 후 가장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사용 패턴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어졌어요. 언어는 사고방식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한국어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도쿄 시내 주요 한국어 학원들을 방문해서 수강생들과 직접 대화해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예상보다 훨씬 다양했고 학습 동기도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대 초반의 한 여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중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대 직장인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 협업할 일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어 학원 원장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수강생의 대부분이 K-팝 팬들이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목적이나 학술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일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에는 일본 학생들이 해외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유럽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한국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대학가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도 조사해봤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다니다 보면 일본 학생들끼리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같은 기본 인사부터 맛있어요, 예뻐요 같은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더욱 놀라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국어학과 지원율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학생들의 학습 열의도 다른 어떤 외국어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학생들이 한국어를 단순히 외국어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와 연결된 실용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한국어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취미나 관심사를 넘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SNS에서의 한국어 사용 패턴도 흥미로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어 해시태그를 사용하거나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쓰는 독특한 언어 사용법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오빠, 언니, 대박, 헐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런 언어 차용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교육 관련 출판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한국어 학습서 코너를 살펴보니 다양한 수준과 목적에 맞는 교재들이 출간되고 있었어요. 기초회화부터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서까지 정말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된 원서들도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소설이나 에세이를 원어로 읽으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를 위한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까지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한국어가 일본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가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배우는 언어였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교양이나 실용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언어적 변화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언어 사용의 변화를 확인한 후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해보고 싶어졌어요. 미디어는 문화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가 한국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일본 주요 방송사들의 편성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NHK, 후지TV, TBS, TV아사히 등 주요 채널들의 최근 3년간 프로그램 편성 변화를 추적해봤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방영 시간대가 심야에서 황금 시간대로 이동한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과거에는 밤 11시 이후에나 방영되던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는 저녁 9시나 10시 같은 주요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었어요. 특히 NHK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나 문화 프로그램을 자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방송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기존 일본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경영진에서도 한국 콘텐츠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이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의 인기 콘텐츠 순위를 살펴보니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넷플릭스 관계자는 일본 시청자들의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전체 시청 시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콘텐츠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일본인 유튜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K-팝 리액션 비디오부터 한국 음식 체험, 한국어 학습, 한국 여행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본인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음악 산업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일본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거나 한국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아이돌 그룹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국어 앨범을 발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반 산업 관계자는 한국의 음악 제작 시스템과 마케팅 전략이 일본 음악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일본 기획사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출판 미디어에서의 변화도 의미가 컸습니다. 주요 잡지들에서 한국 관련 특집을 다루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패션 잡지에서는 K-뷰티와 K-패션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여행 잡지에서는 한국 여행 가이드가 인기 콘텐츠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잡지들에서는 한국 스타들의 패션이나 뷰티 스타일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실리고 있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모바일 게임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일본 게임 회사들도 한국 개발사들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들의 SNS를 팔로우하고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어요.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한국 문화의 확산이 단순한 일방향적 전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능동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연구해왔지만 어느 순간 저 자신도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연구를 위해 한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관점과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였는데 점점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것들이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음식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조사차 한국 음식점들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 김치찌개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의 맛에 점점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매운 음식이 그리워질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김치의 경우 처음에는 냄새와 맛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집에 김치를 항상 비치해두고 있을 정도예요.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와 정통 한국식 김치의 차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언어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간단한 표현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처음에는 연구 목적으로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스토리에 빠져서 보게 되었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나 킹덤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인간관계나 가족의 정서가 제게는 매우 새롭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따뜻함과 역동성이 있었거든요. 음악에서도 변화를 체감했어요. 처음에는 K-팝의 인기를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들어보니 정말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춤과 외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완성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BTS의 스프링데이나 아이유의 수루, 더 나이트 같은 곡들을 들으면서 한국 음악의 감성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이 전달하는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 문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들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현대적 감성과 사회 비판적 시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는 한국 사회의 젠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강국이 아니라 사회적 성찰과 문화적 성숙도가 높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도 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K-뷰티나 K-패션을 단순한 트렌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실제로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보니 제 피부에 더 잘 맞았고 한국 스타일의 패션도 생각보다 실용적이고 세련되었어요. 이제는 쇼핑할 때 한국 브랜드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일본인들이 왜 한국 문화에 이끌리는지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문화의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최첨단을 추구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균형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오히려 제 연구에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실제 문화적 매력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일본 사회의 변화를 단순히 외부 관찰자의 시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부자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지만 일본 사회 전체가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기성세대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거든요. 지난달 도쿄 시내에서 열린 한 정치 집회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성세대의 위기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고 그들의 발언에는 한국 문화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외국 문화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교육 과정에서 일본 전통 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기성세대가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 보수 언론의 논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문화 확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일본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산케이 신문 같은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젊은 세대의 문화적 혼란이나 외래 문화, 의존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들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맥락상 한국 문화를 겨냥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일부 보수 성향의 교육자들이 일본사 교육 강화나 전통 문화 체험 활동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한 고등학교 교장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만 관심을 보이고 일본 문화에는 무관심한 것이 걱정된다며 균형 잡힌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적 선호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인위적인 제재나 교육으로는 이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일본 전통 문화 교육을 강화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고 들었어요. 의무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관심이나 열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문화 관련 활동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문화적 매력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성세대의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문화적 정체성 보호를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공영방송의 외국 콘텐츠 편성 비율을 제한하거나 학교에서의 일본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문화적 다양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성세대의 저항은 때로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혐한 시위나 인터넷상의 혐한 댓글들이 그 예인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세대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저항이 한국 문화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는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기성세대가 반대할수록 젊은이들은 더욱 강하게 한국 문화에 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구자로서 이런 세대 갈등을 지켜보면서 문화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때 기존 문화와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의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매력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세대 갈등을 목격한 지 몇 달 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일본 정부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작년 가을 일본 정부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헌법의 현실적 개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과거 회귀적 성향이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BTS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문화적 성취가 이어졌어요.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보면서 두 나라의 방향성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성세대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문화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 보수 정치인은 비공식 자리에서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표현에서 깊은 절망감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었고 한국의 문화적 성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SNS에서는 더욱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일본의 전통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일본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구자로서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일본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있었고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일본 기성세대는 이런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더욱 보수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세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니 한국의 성공이 일본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영감과 희망을 주고 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위기감과 불안을 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보면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선호가 결국 일본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거든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일시적인 문화적 유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은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 순간을 목격한 후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22년간 문화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의 정당성이 핵심 요소인데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문화적 매력 면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섰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는 단순한 지역적 인기를 넘어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이는 미국의 할리우드나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품질과 완성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자국 문화를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가치 면에서도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성공적 전환,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동시 달성, 시민사회의 성숙함 등은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성공 사례였거든요.
외교 정책 면에서도 한국은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는 다방면 외교를 펼치고 있었어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분야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 경제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반면 일본의 상황을 분석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과거 회귀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치적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평화헌법 개정 시도, 군사력 강화 등은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경제 분야에서도 일본은 더 이상 혁신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왜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끌리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그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면 현재의 일본은 침체와 과거 회귀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교육 시스템, 창의적 인재 양성, 기술 혁신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한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기반들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였거든요. 반면 일본이 직면한 문제들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고령화, 인구 감소, 경제 침체, 정치적 경직성 등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마치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는 각각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였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기존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 데이터와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객관적 분석을 마친 후 연구자로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측해봤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보였어요. 현재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문화적 표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린 에너지나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같은 차세대 성장 동력에서도 한국의 잠재력은 매우 높아 보였어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의 미래는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과거 회귀적 정책과 폐쇄적 사고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접근이었습니다. 인구 구조 면에서도 일본의 상황은 심각했어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감소시킬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미래는 크게 다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반면 일본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국제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질서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한류의 확산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블록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었어요. 문화적 친밀감이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치적 연대로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기술 혁신 면에서도 한국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오직 육지통신기술, 자동차의 전기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들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교육 시스템도 한국의 강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이 결합되면서 미래 인재 양성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었거든요. 환경 문제나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린 뉴딜 정책이나 탄소 중립 목표 등을 통해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먼저 한국이 현재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했고 국제 협력과 평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했거든요.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변수였어요. 한국이 진정한 지역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해 보였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협력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자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했거든요. 연구자로서 이런 예측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미래가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마친 후 연구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22년간 쌓아온 학문적 양심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먼저 학계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일본 학계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연구자로서 객관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학문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특정 이념이나 감정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소프트 파워의 실체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일본 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위기의식과 젊은 세대의 변화 욕구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전망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이 지역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심지어 제 개인적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 더 컸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연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침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왕립정책연구소에서도 이런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유럽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분석은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문화정책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 소프트파워의 실체와 그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서구학계에서는 아직도 일본을 아시아의 문화적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성취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도 고려하고 있었어요. BBC나 CNN 그리고 주요 유럽 언론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런 변화를 분석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적 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감정적이거나 편향적인 분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용한 연구 방법론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었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어떤 분석 틀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 모두 밝히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연구자들과도 협력하고 싶었어요. 외부자의 시각과 내부자의 시각을 결합하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런 경험이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상호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학문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연구는 상아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를 주시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로서의 사명감을 확고히 한 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일본에서 관찰한 것들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연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 봄, 드디어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의 문화정책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지만 한국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효율성과 친절함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역동성과 에너지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일본의 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이나 스타일은 정말 세련되었고, 중년층의 경우에도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사회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만난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자들도 놀라웠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시각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실행 능력이 제가 만나본 어떤 나라의 전문가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K컬처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만든 체계적인 결과였거든요. 단순히 몇 개의 히트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창의적 인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어요. 영화 제작자, 음악 프로듀서, 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열정과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한국적인 것과 글로벌한 것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능력이었어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감각이 탁월했거든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학습 열의와 연구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특히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한국의 실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적 기술들을 보면서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도 인상 깊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사회였거든요. 촛불혁명 같은 경험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도 놀라웠어요. 전통 한식부터 퓨전 요리까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의 편리함, 무료 와이파이의 보편화, 스마트시티 기술의 활용 등을 보면서 한국이 미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이나 청계천 같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보면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접근법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와 나누려는 관대함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관찰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과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관점을 결합해서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분석을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먼저 서울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의 시각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연구를 목표로 했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존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기술 활용 수준이 놀라웠어요.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한 문화 트렌드 분석,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여론 분석 등 최신 기술을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적 접근법의 장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이론과 현실을 잘 연결시키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서구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왕립정책연구소에서도 이런 협력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아시아 지역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지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럽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공동 발표를 할 기회도 생겼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연구 학술대회에서 한국 소프트 파워의 글로벌 임팩트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특히 서구학자들이 한국의 성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에 가려져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릴 수 있었거든요. 유럽의 주요 대학들에서도 한국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소르본 등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었고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BBC에서 동아시아 문화 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도 자문을 맡았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중심, 한국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의 부상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국제적 연구 협력을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다양한 연구 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것들을 한국 연구자들과 공유하면서 그들도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일본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국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만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자세가 바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의 연구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특히 차세대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학계의 주역이 될 것이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로서 이런 국제적 협력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서로 다른 배경의 연구자들이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국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은 후 일본으로 돌아와서 제 주변 사람들과 일본 사회에 대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자로서 발견한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동료 연구자들과의 모임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제시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강연할 기회도 생겼어요. 동아시아 문화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강연 후 질문 시간에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한 학생이 교수님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학생은 한국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배울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일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제 분석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외국인이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제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제 연구 결과를 접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한다. 일본도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일본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과의 미팅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임원진과 만났을 때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 위기감을 표현하면서도 배울 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창의적 사고,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정치인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과거 회귀적 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가 일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물론 이런 활동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 제 개인적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신념과 사명감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제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교육계나 문화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일본인 지인들도 늘어났어요. 제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난 다른 나라 연구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국의 부상은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연구는 단순히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인식 변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 비판과 미래지향적 재현을 통해 일본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22년간의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일본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연구자로서 이것은 제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먼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이고 다소 회의적이었던 시각이 이제는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체험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구축한 나라였고 문화와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발전한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성공 모델이라고 확신해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균형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민족적 정체성과 글로벌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능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이런 균형감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체계적인 노력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교육열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공 공식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제 솔직한 평가입니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 회귀적 정책 방향은 일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일본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여전히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들이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부상은 이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처럼 한 나라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서구의 관점에서도 한국의 성공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가 아닌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문화적 창의성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주시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현재의 성공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매우 궁금해요. 특히 차세대 기술 혁신이나 환경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같은 과제들에서 한국이 어떤 해답을 제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려하면 이런 어려운 과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연구자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감탄을 표현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학문이 단순히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과 희망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